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쭉 강의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대적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프로토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역사성 또는 역사적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이 순서를 재구성하기 어려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프로토 히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 프로토 히스토리에 들어있는 역사들은 이 성경에서 그 역사를 기술하는 그 사람들의 사관, 그들의 사관이 무엇이고 신학적 특성 또는 이념적 어떤 성향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겠고, 모든 민족의 역사에는 이런 프로토 히스토리가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프로토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주전 한 1200년경, 그리고 왕국을 형성하는 주전 한 1000년경,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사료에 의한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은 이제 우리가 프로토 히스토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이 시대는 대략 주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00년경까지, 그리고 시작하는 시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2000년경부터 주전 1200년까지 한 800여 년간의 역사. 우리가 성경의 이 사건 중심의 역사로 보면 이 시대에 족장 시대가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는 소위 입애굽 시대가 또 속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체류하던 시대,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그래서 크게 큰 역사적 사건, 그 성서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네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의 결과로 보면 대략 중기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MB 시대입니다. 미들 브론즈 시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브론즈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레이트 브론즈 후기 청동기 시대까지 대략 한 800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소위 프로토 히스토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이 역사는 어떤 실제적 사실성보다는 이런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성향 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구약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인용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는 것, 또 애굽에 체류할 때, 그리고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던 네 시대의 어떤 이 성향, 이념적 특성, 신학적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 히스토리가 대략 주전 한 2000년경부터 주전 1200년까지 8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역사의 장으로, 주된 장으로 삼았던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가나안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전 2000년까지, 그러니까 소위 족장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이 가나안,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정치적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그 가나안 지역을 주로 지배했던 그런 빅파워는 소위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주전 3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집트가 가나안을 어떻게 지배하고 또 이 가나안에 그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집트의 기록에 가나안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 소위 족장시대,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는 입애굽, 그다음에 애굽에 체류하던 시대 출애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집트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가나안의 주전 3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종교, 문화, 사회적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후대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전 3000년부터 2000년 사이의 이집트 역사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고왕국, 중왕국, 그리고 신왕국 시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올드 킹덤, 미들 킹덤, 뉴 킹덤 시대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그 시대는 소위 그 올드 킹덤, 고왕국 시대 제6왕조, 그러니까 대략 한 주전 한 2400년 경부터 그들이 역사를 기술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의 가나안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등장하는 것이고, 특별히 주전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경, 이때 신왕국 제18, 19왕조 시대 때에 이 가나안에 대한 언급이 이집트 기록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전 2000년대에 가나안을 통치하는 이집트의 기록, 그리고 통치를 받는 이 가나안,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의 기록, 이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가나안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을 어느 정도 재구성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기록은 주로 그들의 어떤 왕실 기록이 되겠고요. 또는 왕의 인장이나 벽화,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국가에서 이제 이 이집트로 보내는 소위 편지, 서신들, 이런 그 속에 가나안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언급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처음으로 가나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3왕조인 사나크테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전 2686년부터 2668년까지 왕이었던 이 사나크테가 시내반도에 있는 광산을 개척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족장시대가 기록되기 전부터 대략 한 600~700년 전부터 이집트는 가나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왕국의 제6왕조인 웨니왕 때, 그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에 의하면
그 웨니가 이끄는 이집트 군대가 즉 가나안 지역을 5차례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갈멜선 근처에 도착해서 악고 평야 쪽으로 상륙해서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공격했고 그리고 웨니의 군대는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에 있는 무깃도를 파괴했다. 그래서 오늘날 무깃도의 제16지층은 바로 이 이집트의 웨니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웨니가 왕이 되었을 때가 대략 주전 2323년, 그러니까 주전 한 24세기경. 그때부터 이제 그 가나안에 대한 관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무깃도가 이집트에 의해서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왕국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 고왕국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이 가나안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을 해서 센 우저르트라고 하는 왕 때 대략 주전 1971년부터 1928년까지의 그때에 시누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그 5장의 파피루스와 17개의 토기 조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누헤의 이야기는 주전 20세기경에 가나안에 거주했던 인구, 그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 시누헤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을 특별히 그때는 레테누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누헤가 그러니까 센 우저르트 왕 시대 때 시누헤가 이제 이 가나안으로 원정을 온 다음에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암미엔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에서 레테누에 남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미엔시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 시누헤는 가축이나 소, 올리브 등 풍부한 재산을 소유했고 그 다음에 어딘지는 알 수 없죠. 야라고 하는 곳에 그가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누헤가 가나안에서 이렇게 큰 부를 얻은 다음에 그가 그 고국에 돌아가서 죽기를 원해서 이집트의 바로가 다시 그를 시누헤를 초청해서 그가 고향에서 죽었다 하는 그 시누헤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시누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레테누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당시에 주전 20세기경에는 시리스테이트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왕조의 왕인 센 우저르트 2세 때 그러니까 이것은 주전 1890년경의 왕이 되겠고 또는 크놈호텝 3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그 베니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덤의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의 그림에 의하면 아시아의 금세공인들이 눈 화장품을 사고 입사라는 전형적인 셈적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그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베니하산의 벽화의 그림이 되겠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주전 20세기경에 아시아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들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베니하산의 벽화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베니하산의 벽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교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그림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요. 가나안 사람들, 즉 아시아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시 남자들은 천으로 짠 킬트, 긴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발에는 샌들을 신었고 그 다음에 난 모양의
칼을 가지고 있었고 활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부리 모양의 도끼 그리고 창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여자의 경우는 채색 수가 놓인 가운을 걸쳤고 신을 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마 이때에 수금을 연주했고 그리고 나귀는 물건을 나르거나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고대 시대 때의 벽화나 그림 이런 것들에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당시 상황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채색 무늬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입었다라고 하는 채색 옷. 아마 이런 모양, 이런 그런 스타일의 옷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12왕조의 센 우조르트 제3세 때에 이집트의 관리였던 후세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비문이 아비도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비문에 보면 그 위험이 세겜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세겜이 레테누와 함께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시 가나안의 세겜이 이집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12왕조에 속하는 여러 왕들의 인장이 여리고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가나안과 아주 빈번한 상업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12왕조 시대 때의 인장이 발견되어지는 가나안의 지역들은 게셀, 텔 에츠 짜피, 그 다음에 텔 에드 두베일, 그리고 텔 엘 아주오르, 텔 나길라, 텔 옌마, 텔 베이트 미르심, 그리고 텔 할리프, 텔 엘 파라, 암만, 시크모나, 그리고 텔 엘 암느 이런 곳에서 12왕조, 이집트 12왕조의 인장들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면 지명이나 또는 왕들의 이름이나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웬만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책에서는 읽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 주전 3000년에서 2000년대 사이에 이집트의 가나안 정복 그리고 그 이집트의 기록 그리고 가나안에 나타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 애굽 체류 시대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시대의 어떤 생활, 문화, 정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왕국 제12왕조 시대 때에 이집트에서는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신상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항아리 기록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저주문서다 이렇게 부르고 그거는 이집트의 적이었던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의 왕 또는 나라 이름 그리고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주문서를 통해서 주전 20에서 18세기의 가나안 사회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지역에 많은 정착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는 유목에서 농경으로 정착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사회는 서너 명의 족장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런 시대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통치하는 시대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대는 집단 지도 체제였다면 이제 주전 20에서 18세기경의 가나안에서는 1인 지배 체제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주 문서를 통해서, 여러 가나안의, 지명 이름들, 이런 도시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카트나, 여리고, 무기또, 그 다음에 우가릿, 이런 그런 지역들에 대한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무기또에는 이집트의 관리였던 투투 호텝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투투 호텝의 상이 또 무기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저주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나안의 통치자 이름들을 보면 하두 또는 신, 얌, 말릭, 그 다음에 일루, 림, 그 다음에 함무, 하우론, 그 다음에 발릭, 샴슈, 야파, 아부, 그 다음에 라비, 아후, 뭐 이런 많은 메소포타미아의 신의 이름들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전 2000년부터 주전 18세기 사이에 이 가나안 지역,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신들을 섬기는 것이 유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저주 문서에 바알 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전통적인 신 바알인데 그 바알의 이름이 저주 문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마 바알이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신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국으로 오면서 가나안에 대한 이집트의 통치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이제 이집트의 신왕국 뉴킹덤으로 들어서면서 이집트의 가나안에 대한 정치적 간섭 그리고 무력적인 군사적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가나안과 히타이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 반대로 메소포타미아도 히타이트와 가나안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집트의 세력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세력이 충돌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국제 정치의 중요한 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대략 주전 16세기경부터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16세기경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집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던 입애굽의 시대로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왕국의 아흐모세 1세 이 왕은 주전 1570년부터 1545년 사이에 통치했던 왕인데 아흐모세 1세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힉소스족을 이집트로부터 쫓아내서 시내반도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그리고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힉소스족과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집트 역사를 다룰 때 제15, 제16, 제17 왕조를 제2차 중간기 혹은 힉소스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힉소스가 이집트를 통치하던 그 시대 그것을 우리가 2차 중간기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그 힉소스를 이제 몰아낸 것이 바로 아흐모세가 그의 통치 10년에 힉소스를 이집트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흐모세 1세가 그 가나안 시리아 지역으로 원정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사루헨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체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의 펜쿠와 자히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원정을 나간 기록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투모세 3세, 투투모세 3세는 주전 1490년부터 1436년까지 통치했는데 16차례나 가나안 그리고 시리아 지역으로 원정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고 가나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왕이다. 이것이 1490에서 1436년, 그러니까 대략 15세기 초부터 중엽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첫 번째 전쟁 때 그는 그 무기또에서 저항하는 가나안 왕들을 격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첫 번째 전쟁에 관한 것은 아르만트 석비와 카르낙 신전벽에 기록되어 있는 비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전쟁을 보면 미타니 왕국의 사주를 받은 가데스와 무기또를 중심으로 가나안 세력들이 이집트 세력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가나안에 대해서 이 미타니 왕국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고, 가나안의 그 시리스테이트 왕들을 부추겨서 애굽에 저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투투모세 3세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에 이집트 군대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이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투모세 3세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이집트 군대가 가자에서부터 야함까지 약 120km를 12일에 걸쳐서 이동했다. 그래서 하루에 군대의 평균 이동 속도가 10km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기또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집트 군대가 무기또를 정복하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둘째 세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집트는 제일 어려운 길로 가서 그 무기또에 있는 가나안의 그 연합군을 무찌르는데, 이렇게 그 투투모세 3세의 군대가 무기또를 정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루트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었던 건요, 정보전쟁입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쟁의 역사에 있어서 투투모세 3세의 무기또 전쟁이 첫 번째 정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진의 상황, 그것을 우리가 그 정보를 얻어서 오히려 그들이 이집트 군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병력을 조금 배치했던 그런 험난한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연합군을 무찌르는 그것이 바로 그 투투모세 3세의 무기또 정복에 관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무기또 전쟁이 일어난 후에 다시 8년이 지나서 투투모세 3세는 더 북쪽 오른테스 강가에 있는 가데스를 정복합니다. 이 당시 가데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타니의 도움을 얻어서 이집트에 대한 반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투투모세 3세는 가데스뿐만 아니라 미타니 왕국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테스 강가에 있는 가데스를 진격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 가데스를 정복한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했고, 이 전쟁에서 이제 서로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 전쟁은 서로 비긴 전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뉴킹덤의 투투모세 3세 때에 이 가나안에 대한 관심이 많고 16차례나 되는 그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러 지역에는 이 투투모세 3세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다낙이라고 하는 곳에는 투투모세 3세의 말기나 혹은 아멘호텝 2세의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서신, 그리고 9개의 어떤 명단인 행정기록 문서들이 발견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문서들을 통해서 다낙의 통치자가 탈바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기록에 등장하는 8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하니까 62%가 서세머 이름이고 18%는 후리족 혹은 아나톨리아, 오늘날 터키 지역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어떤 군인 명단이거나 혹은 세금을 납부하는 그 징수하는 그 명단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의 무기또 제8지층에서는요, 길가메시 서사시, 우리가 유명한 그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인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견이 되어서 이집트의 군사적 영향뿐만 아니라 또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적인 영향도 가나안이 많이 받고 있었고 특히 아카드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카드어를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아마르나 서신입니다. 주전 15, 14세기의 가나안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마르나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되어진 382개의 서신, 대부분은 아카드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이 이집트의 바로인 아메노테 3세 혹은 4세에게 보낸 외교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것, 누가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마르나 서신과 관계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동안,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의 기원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핫비루, 그 핫비루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아마르나 서신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아마르나 서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마르나 서신은 주전 15, 14세기의 가나안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아마르나 서신은요, 이집트 기록들은 주로 이집트가 가나안을 통치하기 하는 그 내용들이 주로 해변의 대로를 통해서 기록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는데, 이 아마르나 서신은요,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이집트의 소위 바로에게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내륙 깊숙이 있는 그런 지역들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리에서 배웠던 이스라엘의 셰펠라 지역, 그리고 중앙산악지대에 있는 고대 도시국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요. 아마르나 이 문서에는 여호수아서 15장 45절 47절이나 17장 11절, 사사기 1장 27절처럼 가나안 지역의 여러 지역으로, 가나안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모두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한 지역이 그 지역의 중심이 돼서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의 정치적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아마르나 서신이 되겠고요. 또 여호수아 10장이나 11장에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하는 모습들도 아마르나 서신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와 관계되어서 이 아마르나 서신의 문제점은요,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들, 즉 여리고, 아이, 야르무트, 헤브론, 부엘셰바, 이런 중요한 도시들이 웬일인지 아마르나 서신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구약성서에서는 예루살렘이 당시 가나안의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마르나 문서에서는 예루살렘이 별로 중요한 그런 것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르나 서신을 통해서 가나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조금 또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낙에 있는 세티 1세의 비문, 그리고 그의 그 가나안 지역에 관한 명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세티 1세는 주전 1303년부터 1290년. 그러니까 우리가 1290년이라고 하면 대략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시대, 대략 1290 혹은 125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그 시대, 막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그 시대, 그때 왕이었던 세티 1세의 비문, 그리고 그의 가나안 지역에 대한 리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벳산에서 발견되어진 세티 1세의 비문은 그가 가나안의 북쪽 지역, 그리고 이 요단강 쪽까지 아주 내륙적으로 깊이 진출을 했고, 그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바로인 람세스 2세의 비문, 이것이 그 베이루트와 비블로스 사이에 있는 나흐르 엘 카브라고 하는 곳에서 람세스 2세의 비문이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람세스 2세가 두 번에 걸쳐서 가데스와 전쟁을 해서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벳산, 앞에서 말씀드린 세티 1세의 비문이 발견되었던 그 벳산에서 람세스 2세 9년에 세워진 비문이 발견되어졌고, 그 다음에 람세스 2세의 비문에는 처음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압의 도시인 디본이 등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신왕국 시대에 이 왕들의 비문에서 가나안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주전 13세기에 1237년부터 1226년 사이에 이집트의 바로였던 메르넵타, 이 시대에는 메르넵타 시대에는 에게해 근처에 있는 해양족들이 이동을 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르넵타 통치 5년에 메레이의 통치자인 레부의 영도 아래 리비아 연합군이 이집트를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테베의 신전에 메르넵타의 시체를 보관하는 신전에서 발견된 소위 이스라엘 비문, 이 이스라엘 비문이라고 붙인 건 뭐냐면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줄로 된 찬양시 부분에 메르넵타가 가나안을 원정하였음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 지명인지 인명인지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또 팔레스틴을 지칭하는 9개의 활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르넵타의 이스라엘 비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이 도시들은 레테누, 하티, 가나안, 아스글론, 게젤, 여노암, 그리고 이스라엘, 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르넵타의 이스라엘 비문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진 비문이고, 메르넵타는 주전 1237년부터 1226년 13세기 말엽에 처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고대 근동에, 특히 이집트의 기록에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람세스 3세 때에 우리가 성경의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 큰 역할을 하는 블레셋, 이 해양족 가운데 하나였던 블레셋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람세스 3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람세스 3세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많은 해전을 하면서 그들이 이집트를 침략하는 것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그린 그 벽화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한결같이 깃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집트의 벽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깃 모양의 그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블레셋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겠고요. 또 테베의 메디네타 하부 신전 벽화의 그 벽화와 그 다음에 하리스 파피루스에 의하면 람세스 8년에 람세스 3세 8년이죠. 그 람세스는 나일강 지역으로 들어오는 해양족을 맞이해서 그들의 유입을 차단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네타 하부 벽화에는 6민족이 등장하고 하리스 파피루스에는 8민족 이상의 소위 해양족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람세스 3세가 이제 해양족들을 물리치는 것, 특히 나일강 어귀에서 해양족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 기록 안에는 소위 해양족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펠레셰트가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셰켈레시, 다누나, 그 다음에 샤르다누, 그 다음에 웨세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에게이 쪽에서 이집트로 이주해 왔던 소위 해양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람세스 3세가 물리치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족 가운데서 여기에 등장한 람세스 3세의 해양족 기록에 등장하는 해양족 가운데 펠레셰트가 바로 블레셋이고, 람세스 3세가 이들을 해전에서 이겨서 그들을 몰아냈고, 그래서 이들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 지역에 소위 블레셋 사람의 5도시와 그 다음에 그 더 북쪽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리스 파피루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집트의 모든 지경을 확장했으며 모든 지경을 공격한 사람들을 물리쳤다. 나는 데니엔을 그들의 섬에서 죽였고 체커와 블레셋 사람을 죄로 만들었다. 셰르덴과 바다의 웨셰시에는 존재하지 않게 하였고 모든 사람을 붙잡아 바다의 모래처럼 이집트로 데려왔다. 나는 이들을 성체에 거주시켰으며 내 이름으로 표를 하였다. 그들의 군사적 계급은 수십만 명으로 다양하였다. 나는 매년 곡식 창고와 창고에서 이들의 옷과 식량을 공급했다. 그러니까 해양족들 람세스 3세 때 이 해양족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에게 양식과 곡식과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주전 13세기 앞에서 말했던 람세스 2세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나스타시 파피루스 제1번에 의하면 거기에는 이집트의 가나안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나스타시 파피루스는 이집트의 서기관 호리가 아메네모페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쭈무르, 그리고 아무르, 페니키아,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의 지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30장 12절 13절에 등장하는 아셀 사람이 바로 이 서신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아셀 사람의 영토가 무기토 남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전 11세기경에 카르나크에 있는 아몬 신전의 관리였던 웬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블루스의 백항목을 구입하러 파견되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돌 지역의 도르에 체커라고 하는 해양족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남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체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갈멜산 남쪽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야르콘강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해양족들, 소위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 그 다음에 가드, 이 5지역뿐만이 아니라 도르에서부터 야르콘강까지. 야르콘강은 오늘날 그 요파 지역, 그러니까 텔라비브 근처, 거기까지 체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해양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전 3000년, 3000년대, 2000년대 이 시대의 가나안에 대한 주도권은 주로 이집트에 의해서 지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은 주로 시티스테이트, 한 도시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족장시대, 그러니까 족장시대를 우리가 앞에서 개론 때 말씀드렸듯이 대략 한 2000년부터 우리가 시작하거나 또는 1800년, 주전 1800년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주전 3000, 2000년대의 가나안의 상황, 정치적 상황은 결국은 족장시대,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 체류했고 또 출애굽하는 그 모든 시대와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중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고왕국, 신왕국,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 때에 이집트가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상황, 그리고 이집트의 기록 가운데서 가나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족장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지명이나 왕의 이름, 이런 것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